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바로 2002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제 다 지문의 유치원의 1월이라는 시입니다. 보면요, 이게 2002학년도니까 지금이 2020학년도이기 때문에 18년 전 나온 문제라서 이렇게 오래된 문제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작품들을 보면요, 정말 꾸준히 중요한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EBS 수능 특강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낯선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 특히 모의 이런 경우는 나왔던 작품들이 기출이 재반복되기도 하고 또 기출에 나왔던 그 작가의 그 성향, 그 다음에 그런 작가의 세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고 있으면 낯선 작품들이 나오더라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위주의 약간 공부를 조금 덜한 작품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김영랑의 독을 차고랑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제 문제를 먼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요. 가다의 공통적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의 태도는 이라고 얘기해서 시적 화자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2002년도 같은 문제는요. 지금 문제 난이도보다 좀 쉽습니다. 보면은 공통점 찾기가 좀 쉽죠. 그 다음에 가를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하여 감상한 것은 이거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배우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에서 내적 의미만을 관찰했다 해서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작품을 모르더라도 답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재적 관점을 다 배제를 하면 남는 선지가 내재적 관점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만 온전히 감상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파악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제 다음은 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연을 나에서 고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 나 같은 경우 윤동주의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그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는 기억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의미를 탐색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요. 윤동주 하면 항상 부끄러움 정말 많이 배우죠. 이 부끄러움이 그대로 이제 문제화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니은을 가에 나와 있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고쳤을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의 1월 같은 시는요. 이렇게 유명한 시들과 함께 나오기도 했고 유치원 자체가 시인이 쓴 시로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의 1월에 대해서 이 지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 하면요. 사실 제일 유명한 시가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 같은 경우는요. 표현법에서 이제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 모순. 자, 그 다음에 저 푸른 해월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유치원의 깃발이 좀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쯤이나 어릴 때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좀 파악하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좀 성인이 되니까 어떤 이상향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에 내가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아련함, 애상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해를 하는데 그 어릴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깃발이라는 시가 굉장히 짧지만 진심으로 이 시를 이해를 해서 넘어갔다기보다는 조금 좀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와는 또 유명한 시가 바로 생명의 서라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 생명에 관련된 그 본시적인 거, 본연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시가 바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유치왕 같은 경우는요, 여기 생명이라던가 이 깃발이라는 것에도 이제 바다가 나오잖아요.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위 이런 거 보면은 유치원의 시 세계는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요, 자연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자연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치원의 시 세계 자체가 뭔가 의지가 있어요. 뭔가 굳세고 준엄한 느낌의 이제 시를 좀 많이 썼고, 이 유치원은 시 세계가 이런 거예요. 유치원도 이제 1930년대의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 현실이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허무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하냐면 생명의 의지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 현실의 허무함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이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이런 대결 의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의지를 가진 인간이 누구랑 교감을 많이 하냐면요, 우주와의 교감, 그러니까 자연물과 좀 교감을 하는 형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달프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에서 뭐한다? 좀 벗어나고 싶은, 초탈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유치원이라는 시인이 어떤 시 세계를 구현하려고 했는지 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은요, 시 자체가 제가 이제 깃발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시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자어가 많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관념적인 느낌의 어휘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어휘를 쓰지 않고 시어에서 한자어나 관념적인 어휘를 많이 쓰게 되면요, 추상성이 높아지고 함축성이 강화가 됩니다. 원래 시라는 거는 일상어가 아니라 애초에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써야 되는 게 맞긴 많지만, 이렇게 관념적인 어휘를 많이 쓰면 쓸수록 조금 더 약간 난해한 느낌이 들면서 더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원의 시가 내가 어렵다 이러면 사전에 미리 어휘에 대한 학습을 공부를 하고, 뭐 공부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 어휘가 어떤 의미인지 사전적 의미를 좀 검색을 해보고 이 의미를 이해한 뒤에 학습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치원의 1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시는 이제 제목을 봅니다. 이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1월이라는 시어에 이제 집중을 해보면요, 이 1월이 뭐냐면 날 일자에 달 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해와 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해와 달은요, 뭐다? 자연물이다.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빛.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요? 밝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이죠. 이 점을 기억을 해 놓는다면 아마 이 밝음의 이미지가 시에서 등장을 할 거고, 이 밝음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이 시에서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치환이 이 1월이라는 시를 언제 썼냐면 1939년에 썼습니다. 1939년에 북만주로 유치환이 너무너무 이제 일제의 강압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곳에 이제 이주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망명을 가는 거죠.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유치환은 굉장히 어떤 비탄스럽고 조국의 현실이 그 다음에 굉장히 비정한 느낌의 마음을 가졌겠죠. 그 다음에 유치환은 원래 허무의식이 있었다고 방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던 이 화자가 이 1월이라는 것을 굳이 시 제목으로 언급한 이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이 밝은 대상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볼게요. 나의 가는 곳 어디나 백일이 없을소냐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의 가는 곳이라고 말해서요, 시적 화자가 나오는 시가 있고 안 나오는 시가 있죠.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나의 가는 곳, 아마 어디겠어요? 그 유치원의 생애를 고려해 본다면 이곳은 북만주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가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떠남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디나 백일이 없을소냐라고 의문형 어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 뭐가 없다? 백일이 없을소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일은 있다라는 거죠. 백일이 뭐예요? 밝은 해. 그러면 이거는 광명을 얘기하고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그곳엔 뭐가 있다? 태양이 있다. 광명이 있다. 그럼 이 광명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밝은 미래, 그 다음에 내가 지향하는 순수한 생명,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리법을 쓰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의문용으로 표현함으로써 뭘 한다? 강조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원래는 먼이죠. 이거를 시적 허용으로 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미개적 유풍을 그대로 성신과 더불어 잠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100일까지는 그냥 한자어다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한자어가 많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고 시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먼 미개적 유풍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개적 유풍을 먼저 볼게요. 이 미개는 뭐냐면요, 약간 미개하다 할 때 그 미개입니다. 약간 원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옷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시옷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소리 현상으로 이제 쓰였던 건데, 이때 일제강점기 때라서 국어의 그 표기가 좀 달랐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미개적 유풍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풍은 뭐냐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뭐예요? 원시적 풍습. 그래서 유풍은 옛날의 풍속을 얘기합니다. 그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미개적 풍습, 원시적 풍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성신과 더불어 잠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신은 뭐냐면 별을 얘기해요. 이게 별 성사예요. 별과 더불어 나는 뭐한다? 잠을 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면 북만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북만주라는 곳은 아무래도 만주벌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조선보다는 어떨 수 있어요?
약간 미개할 수 있어요. 약간 집도 약간 운막, 천막 이런 거 치고, 그 당시 뭐 일제강점기라서 뭐 얼마나 좋은 집에 망명 가는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이용하게 시나 이런 데 보면요, 굉장히 막 떠돌이 생활 많이 하거든요. 만주 쪽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개적 유풍을 그대로 이제 난 하겠다. 그 다음에 별과 더불어 잠잔다는 건 이거는 이제 길에서 이제 노천에서 잠을 자고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명을 가면서 이제 걸어가는 길이 기니까 이 길에서 내가 원시적인 풍습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유치원의 그런 시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냐면요. 유치원은 그 약간 극한의 고독에서 원시의 그 본연의 생명을 추구하고 뭔가 인간 본연의 자태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오히려 내 자신의 내면을 초월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애하되 삼가 애련에 빠지지 않음은 그는 치욕임일래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요, 이렇게 한자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한다는 건요, 여기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내가 지금 여기 북만주 가는 길인데 조선에서 만주 가는 길인데 비바람이 내리면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는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는 뭐에 집중하게 돼요? 내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내 육신이라던가 이런 내 정신이란 것들을 열애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열애는 열렬히 사랑하되, 그러니까는 내 생명에 이제 집중을 하되 삼가 애련에 빠지지 않음을, 자, 여기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삼가 애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이 애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리거나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이에요. 자, 내가 조선의 이런 식민지의 가난한 시인이에요. 내가 북만주에 가는 길이야. 그런데 막 비바람이 쳐요. 그럼 시련과 고통이 나한테 오죠. 그러면 나는 슬퍼하기가 쉽죠. 그리고 내 처지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또 내 조선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이 유치원 같은 사람은 굉장히 경계했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내가 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런 극단적인 정신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초극해야 된다. 내 생명에 집중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가 애련에 빠지지 않음은 그는 치욕임일래라 라고 하는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한테 치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요, 치환의 바위라는 시를 보면요, 여기서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그 말은 여기서도 이 연민의 감정,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을 경계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원수와, 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원수가 맞습니다. 이 원수 같은 놈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나의 원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일제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에게, 원수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자 누구예요? 뭐 친일파 같은 자들. 가장 옳은 증오를 예비하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가장 옳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증오를 내가
준비를 했다. 예비하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실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강렬한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항일 의지. 나라를 지키고 일본한테 저항하는 의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우러름 뭐가 나와요? 태양이. 여기서 밝은 대상은 이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는 상황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약간 대결의식을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밝은 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두 동공에, 동공은 뭐냐면요, 눈동자를 얘기를 합니다. 해바라기처럼 박힌 채로. 그러니까 태양을, 내가 이 북만주를 가고 있는데 태양을 쳐다봐. 근데 내 눈동자에 뭐가 비친다?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내 눈동자가 어떻게 되겠어? 반짝반짝 되죠. 그래서 이게 해바라기 같다고 뭐 한 거예요? 지규법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내 어느 불의의 짐승처럼 무찔리기로 오오 나의 세상에 거룩한 1월에 또 무슨 회한인들 남길소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태양이 지금 내 눈에 있는 거죠. 내 어느 불의의 짐승처럼이라고 또 비유법을 쓰고 있어요. 자, 불의의 짐승처럼은요, 이게 불의가 의도가 없는데 이제 무찔렸다는 거는 죽음을 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렇게 북만주로 망명하면서 언젠가 일제의 손에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불의의 짐승처럼 죽더라도 무찔려서 죽더라도 오오. 자, 오오 이거는 감탄사고 영탄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는 거죠. 나의 세상에 거룩한 1월에 또한 무슨 회한인들 남길소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세상에 거룩한 1월에, 여기 제 시적 제목이죠. 내 세상은 일제가 아무리 괴롭혀도 어떤 세상이에요?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초급적인 세상이죠. 순수의 세상이죠. 거기에 있는 밝은 달과 별에 또한 내가 무슨 회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후회를 얘기합니다. 후회를 남기겠느냐라고 또 서리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런 원수를 증오하는 마음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난 이 순수한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다. 정당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자가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일제에 대한 대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화자는 뭐를 통해서 1월이라는 밝음의 이미지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유치원 자체가 시의 의지가 의지적인 어조, 그 다음에 뭐 남성적인 어조, 격렬한 어조, 그 다음에 좀 비장하잖아요. 비장한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일본을 증오하고 그리고 애련이라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월 같은 경우는 어떤 밝은 것, 광명에 대한 추구와 어떤 부정의한 세계, 불의의 세계에 대한 대결 의지를 보여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